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이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장 초반에 잠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점점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짚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2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오늘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최첨단 파운드리 2나노 양산 계획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을 주제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양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첨단 공정을 통해서 2나노 반도체를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2025년에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026년에는 2나노 공정을 고성능 컴퓨팅 HPC에 적용을 하고 2027년에는 차량용 반도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나노 공정을 뛰어넘는 1.4나노 공정은 계획대로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고객사들이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가장 최적화된 게이트 올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술 혁신으로 AI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술 이외에도요, 양산 능력도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 능력, 즉 클린룸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평택 공장 3라인을 시작으로요. 내년 하반기에는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 1라인에서도 파운드리 제품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27년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기존 2021년 대비 7.3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술에 필요한 고성능 저전력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양산을 위한 파운드리 서비스도 2025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관련 업체들과 첨단 패키지 협의체 MDI 동맹을 구성해서 차세대 패키지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최시영 사장은 파트너와 함께 최첨단 패키지 원스톱 턴키 서비스를 제공해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 시대를 뛰어넘는 비욘드 무어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데믹 기조와 함께 물가도 소폭이나마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좀 생기고 있다고요?
네, 이제 심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인 CCSI는 100.7로 5월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이 지수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CCSI는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이나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요.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5월과 비교해서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 완화 기대와 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 흐름, 또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114에서 105로 한 달 사이 9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한국은행은 하느니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고 미국도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식품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 산업 규모를 2021년 656조 원에서 2027년 1,100조 원으로 약 1.7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8억 2천만 달러에서 2027년 150달러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산 원료 사용량은 2021년 594만 톤에서 2027년 80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육성합니다. 또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지역 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수출하는 유망 품목을 이제 K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잘 나가는 라면이나 배 이런 것들을 K 브랜드로 육성하고 현재 11개인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을 2027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는 2027년까지 미식 관광 상품인 K 미식벨트를 15개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해서 국산 식재료 수출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또 김치나 전통주 그리고 장류 등 정통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김치의 경우 원료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주 중에서 명주를 육성해 수출 상품으로 키우고 장류도 소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 배양식품 안정성 평가 기준 신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삼성전자 소식부터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와 또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좀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섹터로는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들, 항공주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주유소 내에서 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힘을 내면서 반등을 해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장 주요 공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공시가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스위스 회사 이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기술 수출한 바토클리맙의 단계별 이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98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수령할 금액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KT의 뉴스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B2B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페이퍼리스 분야의 DX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서 이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전자 문서 전환과 저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문서에 글자를 인식해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는 업스테이지의 AI OCR 기술과 KT의 다양한 페이퍼리스 서비스를 접목해서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전했습니다. 계속해서는 카카오뱅크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달 말에 면제 기간이 끝나는데요. 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이 면제 기간을 연장을 했었는데 작년 2월 주담대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올해 4월까지 고객들이 면제받은 중도 상환 해약금은 약 43억 원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에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 고객들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전기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가 삼성물산과 54억 6,600만 원 규모의 평택 비포 신축공사 수배 전반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계약금은 최근 매출액 대비 3.95%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해외 건설 시장 등을 통해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섭니다. 특히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모듈러 주택 건설 섹터에서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죠. 모듈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공법을 또 확산하고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살펴보니까 금강공업의 주가 탄력성이 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에도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강하게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네.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금강공업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테마성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금강공업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일중 고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양봉을 유지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도 3.7%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건 지금 시가 부근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대장인 금강공업이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은 음봉까지도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덕신하우징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시가를 이미 하회하는 네.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3.6%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이긴 하나 그래도 그렇죠. 전체적인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에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두 종목만 더 보면 SY가 1.4% 역시나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나 음봉을 크게 그리고 있고요.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가 부근에서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시세를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보다는 조금 주가가 그래도 밀리지만 그래도 아직은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싹 기업들의 경우엔 사실 건설업계 좀 뛰어들기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장벽을 조금 낮추겠다라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의 실적과 또 주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죠. 주택이다 보니까 네. 건설주 이런 것들의 건설 경기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뭔지 이거부터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공정상에서 표준화된 모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모듈러 주택의 좀 이제 장점이 네. 가장 크게 이걸 현장에서 건축하고 조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조립을 해서 한 70에서 80%까지 맞춘 다음에 이걸 이송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은 되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좀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장점을 많이 네. 갖췄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성 이런 것들도 갖췄고요. 거기다 네. 더불어서 비용 절감이라던가 시공기간 단축 이런 쪽에서도 장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친환경, 네. 이동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용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단점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운송을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들겠죠. 네. 하지만 한창 운송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았던 때 대비해서는 지금 운송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단점이 디자인상의 한계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정말 이거 끼워 맞추기로 조립식 주택을 만들었는데 안전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술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건설사들도 모듈러 주택의 진심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택을 하는 이런 건설 횟수라던가 그리고 실적 같은 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으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LH라던가 SH 이런 쪽들 통해서 점차적으로 모듈러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네. 세종시에는 국내 최대의 모듈러 주택 단지가 이제 곧 조성이 돼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점점 이제 시장이 커져간다라는 네. 관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현대 엔지니어링 소식도 좀 볼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3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지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현대엔지니어링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 모듈러 주택의 비중이 전체에 나가고 있는 매출 비중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의미 있게 큰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특화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이제 제가 종목의 시세를 쭉 훑어드리면서 아직까지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시세를 크게 내주고 있는 금강공업
네.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 폼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거푸집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무로 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면서 건설 수요라던가 경기가 좋았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시현을 했다가 사실상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15억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59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작년에는 34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해도 좋아질 거냐, 네. 과연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 이 문제를 봐야 될 텐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58억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낸 영업 실적의 47% 가까이를 4분의 1 기간에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건설 경기의 호전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모듈러 주택에 특화가 돼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모듈러 주택은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저평가와 더불어서 PER이라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네.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러우 사태가 완벽하게 진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전쟁은 종식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10년간 1,200조가 투입이 돼야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화된 기술인 모듈러 주택 쪽에 이런 특화점을 가지고 있는 또 거기다 저평가 메리트까지 갖춘 네. 이런 금강공업에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긴 했지만 눌림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차익 실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가지고 계셔서 네. 수익이 단기간에 좀 크게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고 있는 게 일봉 차트예요. 네. 지금 왜 7,800원 밑으로 밀리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이 지난 2020년 11월에 갔었던 네. 급등 추세에서 만들어진 윗꼬리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여기다 제가 평행선을 그어놨죠. 그렇다 네. 보니까 여기에 윗꼬리, 그러니까 터지는 거래량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7,800원 위쪽에 물려 있으셨던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 선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네. 나 원금 꺼내서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소폭 손절하고 빠져나갈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원 밑에 자리가 매물대가 많아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붙으면서 저평가 메리트까지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보는 가격은 10,000원 이상이에요. 네. 다만 단기적인 급등은 조금 주의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도 지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원엔 환율이 약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수기를 맞아서 일본 여행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주의 주가가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항공, 저가 항공사 섹터가 조금 날아오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짚어주셨고 여행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지금 뭐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지금 항공주 전반적 호실적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항공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이후에 혹시 일본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는데 차장님은 아직이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 전에 다녀왔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에는 LCC 중에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일본은 황금 노선이에요. 거의 70%의 매출 비중이 일본에서 나왔었고요. 그게 지금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엔저입니다. 네. 엔저다 보니까 그만큼 일본을 찾는 수요들이 더 폭증하고 있는 거죠. 네, 얼마나 이- 좀 하락했는지 네.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6월 19일에는 네. 800원대 아래로 내려갔고 지금 맞아요. 한 900원대 기록하고 있네요. 여기서 조금 더
더 내려가면은 네. 1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엔저가 멈출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엔저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지만 LCC 쪽에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본 엔저와 더불어서 엔더미까지 다시 네. 겹쳤죠. 같이 겹친 상황에서 일본 여행과 상품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일본의 노선을 증편한다던가 취항을 신규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상 운항되는 노선을 줄이고 있어요. 네. 잠깐 반짝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한번 독재자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렇죠. 좀 악화가 됐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쪽하고도 관계가 또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LCC 말고 FSC라고 하죠. 그런 쪽들은 이미 중국 쪽의 운항 노선을 줄이고 있어요. 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을 대신에 늘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일본 쪽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중국은 언제 좋아지는 거냐, 언제 늘어나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환율의 추이가 10년 내 최저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는 박스권상에서 다시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깊게 침체가 될 건 아니다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일본 여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엔화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일본 여행 수요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항공주들 하반기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승 여력이 더욱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어디이실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대한항공 쪽이 크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이상 네.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깎이는 분위기고요. 대신에 이런 LCC들, 제주항공이라던가 티웨이항공은 매출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200억대로 전환이 되네요. 네. 굉장히 큰 폭의 흑자 전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주식에서는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소폭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정말로 몇백억대의 네.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마침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제주항공이 226억, 그리고 티웨이항공이 거의 300억에 달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두 개의 시총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티웨이항공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티웨이항공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1분기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네. 일본이 좋아지고 작년 10월부터 일본이 이제 하늘길이 서로 열렸고 무비자 이런 쪽들이 허용이 됐었죠. 그러면서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극성수기. 네. 극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럼 티켓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비싸지는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만 지금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 공항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했어요. 네. 근데 올해 내로 몇 명 이용할 것 같냐라고 전망치 보니까 1,3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플러스 하반기에 800만 명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노선 공급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단 LCC 5개사의 항공기 대수가 124대 정도로 일단 19년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 대비했을 때 여전히 항공기의 이제 공급은 20% 정도 부족한 네. 이런 상황인데 수요는 더 넘치고 있는, 그런데 시총으로 대비해 봤을 때는 티웨이항공이 아직까지 진에어라던가 제주항공 대비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낼 영업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티웨이항공을 최선호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가를 한 3,2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조금 짧은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고점 부근 3,700원 정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살짝 꺾였거든요. 네. 이게 중국 쪽의 관계 재악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꺾였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받고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3,200원 거의 현재가 부근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손절은 종가상으로 2,800원
하회했을 때 손절 처리를 하시되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실적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의 회복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4,5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의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떴었죠. 그러면 이제 엔데믹 시대는 어떤 전략을 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 특수로 사실 제약 바이오주는 좀 특수를 맞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시장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쪽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주의 업황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크게 한번 휴지고 가고 나면 이제 이때 뜬 기업들은 과연 사라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약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단계를 보면 그전에는 바이오 시밀렉 한번 유행을 탔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특허를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한번 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또 한번 이제 이 팬데믹 관련된 기업들은 떴는데 지금은 이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팬데믹이 남기고 간 팬데믹 때 뜬 기업들이 과연 그걸로 끝났을까? 아닙니다. 팬데믹 때 나름 그 백신을 개발했던 기업들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항원 기술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진단 키트로 굉장히 주가가 떴던 기업들은 그 진단 키트 기술도 보유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우선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치료제 개발도 하긴 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백신 기술이 완전한 국산화가 되려면요 2가지의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기술이 완벽하게 우리 것이냐, 그 기업의 것이냐. 두 번째는 그 플랫폼에 담을 그 백신에 대한 항원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느냐. 이 2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이 2가지 기술 다 수입해서 조합한 형태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한 유바이로직스는 3상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플랫폼 기술도 키스트에서 받은 국산이었고요. 그리고 항원 기술도 국산이었습니다. 물론 엔데믹이 되어서 코로나19 백신이 왜 필요하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은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기술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겠다는 목표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술과 항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접근해보지 못했던 고가의 백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해서 세계적인 시장이 한 13조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에 현재 들어가서 그 FDA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기업은 저기 보이는 화이자와 GSK가 먼저 났었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화이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유바이로직스가 그나마 제일 빨라요. 네. 왜냐하면 임상 일상 계획 이미 신청 들어간 그러네요. 상태거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029년을 목표로 지금 전임상 단계에 있기 네.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도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굉장히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핫한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다면 네. 지금은 옥석을 가려서 팬데믹 이후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어떻게 내재화했느냐. 네. 과연 내재화한 기업이 어디냐를 좀 보고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진단키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진단키트가 굉장히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시장도 꾸준히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2020년에 그 체외 진단 시장 규모가 982억 달러, 네. 98조인데 2026년에는 1,132억 달러, 매년 3% 정도가 성장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은 주식시장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이 글로벌한 진단 시장에서 얼마나 네. 기술력이나 독립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냐에 대한 좀 옥석을 가려서 투자의 눈길을 돌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지금 특수를 부렸던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요. 이제 그리고 살펴보면 그때 받았던 기술력이 플러스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짚어주셨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좀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뭐 앞서서 임상 승인 소식도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될까요? 우선 이번에 발표한 게 6,919라고 해서 네. 6,919라는 임상 3상 시험, 최종 단계 시험을 네. 중간 결과 발표했는데 시험 결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필리핀에서 이 시험을 했는데 성인 2,600명 대상으로 네. 했고요. 그리고 이 백신을 그 비교 백신으로 해봤더니 대주 백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화 황체 형성이 대주 백신 대비 2배. 네. 그리고 안정성을 따지고 있는 접종 후 중화 황체는 4배 이상 네. 혈청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건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엔데믹이 되었지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끝난 것 같지만 매년 일정하게 접종을 해서 계속 이 관리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리의 시장에서 국산 백신의 개발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금을 아낄 수 네. 있는 하나의 입지를 마련한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이런 엔데믹이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 플랫폼 기술과 항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네. 6개월 안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대응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가치가 높이 평가할 수 있죠. 또 하나의 다른 면은 현재 이 유바이로직스는 이 플랫폼을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기술에다가 탑재를 했거든요. 네. 저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저 기술의 확장성은 뭐냐?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큰 시장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 네. 개발이 벌써 일상에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화이자나 외국 그 빅파머로부터 굉장히 고가의 백신으로 우리가 지금 접종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대표적이죠. 병원 가시면 3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가져온 게 된 거죠. 네. 별풍과 항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가 백신에 대한 수요를 국산화시켜서 이 시장도 잠식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사실 지금 살펴보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또 유바이오로직스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RSV 백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더라고요. 그렇죠. 뭐 2030년까지는 13조 원까지도 성장할 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RSV 백신 개발이 좀 성공을 한다면 유바이오로직스의 이 주가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만약에 현재는 유바이로직스가 네. 전 세계 유일한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유일하게 지금 받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항상 대한민국을 언급할 때 유바이로직스를 항상 언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그 콜레라 백신을 인도의 한 기업하고 유바이로직스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네. 인도 기업이 파산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콜레라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유바이로직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WHO에서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네.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받다 보니까 매출액이 일정한 거죠.
많은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연명은 해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백신 기술과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했죠.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RSV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마련했죠. 네. 그렇다면 기업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까지 갔다는 소식이 FDA에서 들린다. 네. 그러면 저는 유바이로직스는 굉장히 짝팟을 터뜨릴 수 있다. 특히 단순히 RSV라는 시장을 진입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글로벌한 백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개발은 단순히 그 한 약의 개발이 아니라 백신 플랫폼은 안정성 자체를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른 백신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훨씬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이제 백신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가져갈 수 있고 그걸 수익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2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연구 개발을 위한 비용이 좀 지출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1호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스카이코비어 멀티원주도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가 됐는데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 매출액이 네. 전년 동기 대비 85%나 줄었거든요. 네. 208억밖에 안 되고 반대로 영업 적자 전환됐는데 302억 적자입니다. 매출보다 적자가 더 많은 그렇죠. 상황이 되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유가 R&D 투자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플랫폼 기술과 항원 기술을 독자적으로 아직 개발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하반기에 독감 백신 확대하고 노바백스 증산으로 매출액이 상승할 것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연간 실적으로 보면 작년 비해서 한 70% 매출은 줄어들 것 같고 네. 영업 손실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사실은 유바이로직처럼 자체 플랫폼과 자체 항원 기술을 더 확보하고 네. 그 확보된 플랫폼과 항원 기술을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재료는 있어야만이 이게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확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조금 더 극복이 가능하고요. 뭐 연구 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을 했지만 이게 좀 가시화된 성과가 나와야겠죠.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주가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홀딩이 있죠. 홀딩이요? 예, 네. 그러니까 올 연말 매출까지는 하반기는 아무래도 실적 장세가 예갈 네. 같거든요. 현재의 2,600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장세에서 하반기는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보면 많은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을 실적 위주로 아마 옥석을 가리는 시장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전히 적자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새로운 호재가 되지 않는 이상 좀 홀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뭐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지 않고 이제 다른 이슈가 없는 이상은 홀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콜레라 백신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공공시장에서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백신 생산 능력이 연간 3,300만 도즈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CMO 사업 분야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중을 확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확대해봐도 괜찮다 봅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밸류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작년 11월 달에 테드로스 하바놈 그브레유서스 WHO 사무총장이 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 유바이오로직스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동시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 백신의 전 세계 유일한 네. 공급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이 한국 방문했을 때도 유바이오로직스를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후 위기가 지금 닥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어디에 쓰지 하면 대부분 수질 오염입니다. 네. 저개발 국가의 수질 오염인데 이미 유바이오로직스는 경구용, 우리 옛날에 코레 백신은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먹는 약으로 대체할 정도로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연간 개발 캐파가 3,300만 정도 되고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시소 가치는 있지만 여전히 이게 WHO에서 국제 보건기구에서 일종의 봉사 비슷한 기원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이나 이익에 한계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빈살만이 지난번에 오면서 이런 거 협력을 좀 하자는 말은
이게 WH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가는 루트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훨씬 늘어나는 수익이 거 늘어나는 아니에요? 거죠. 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그 코로나 백신 3상까지 끝났기 때문에 네. 이 3상이 끝났다는 말은 엔데믹 됐으니까 별 의미가 없네라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네. 이 3상이 끝났다는 말은 유바이오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항원 기술의 안정성 입증이 되었네라는 데 방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 방점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 RSV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고가의 백신 개발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이 확보됐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상, 2상 가는 것들이 좀 플랫폼이 늘어난다면 네. 유바이로직스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까지 검증이 됐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 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럼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백신 기술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유바이오로직스가 2010년에 네. 창업한 회사인데 네. 그 창업 동기 자체가 콜레라 백신이었습니다. 창업 동기가 이미 콜레라 백신이요? 예. 그 가장 많은 그렇죠. 전 부분을 세계 차지하잖아요. 콜레라 백신을 전담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네. 만든 거죠. 그게 유바이로직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도 겪었지만 그 전에 뭐 다른 바이러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러스 이런 질환을 오랫동안 겪어왔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의 독립국이 아니에요. 다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번에도 화이자에 의존했고 네. 모더나에 의존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오랜 또 이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는 게 분명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유바이로직스의 백신 자체 일단 백신 독립 선언이죠. 네. 이 정도 기술이면 했다는 게 일단 의미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술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그 GSK의 그 사포닌계 면역 증강제 QS21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유바이로직스가.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네. 바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 가치를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유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뭐 제약 바이오 기업에 뭐 유바이오로직스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약 바이오도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우리가 좀 긴 안목에서 보면 네. 제약 바이오주를 잘 보시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1세대 거쳤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2세대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여러 뭐 ABL 바이오라든지 기술 수출을 통해서 네. 빅파마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잭팟을 터뜨리는 기업들을 우리가 봐왔고요. 그걸로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걸 봤고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뭐 이 진단 키트라든지 네.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이나 이런 기술로 이제 대형 양상에서 우리가 3단계 거쳐왔는데, 지금의 이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확보가 되었어요. 네. 지금은 그 자체 기술력과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플러스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을 좀 유심해서 봐라. 그게 앞으로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매출 연결까지 되는 기업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술 수출 기업에만 우리가 뭐 임상 갔느냐 안 네. 갔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두 개까지 연결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옥석을 가린다면 제약 바이오에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업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력과 거기에 생산 능력까지 플러스가 된 기업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또 좀 눈에 띄었던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정말 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셀트리온 그룹주는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셀트리온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이. 우선 미국 시장의 상황을 되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 둔화 상황도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네. 그 셀트리온도 1세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성장주 비슷하게 사람들이 그렇죠. 뛰어들었죠. 네. 그렇다가 지금은 이미 기술주로 접어들었고 실적주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주 단계의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연초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미국 시장의 여러 그 판매 매출이 네. 뒤따라 와줘야만이 현재 실적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의 관점을 한번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